미국 대통령이 푸틴의 핵 위협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또 푸틴이 핵무기를 두고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3년 만에 내일 다시 열립니다. 이른바 관람 명당이라는 식당과 호텔은 가격을 올렸고 아파트 발코니를 고가에 대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곧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관건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어김없이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차마 옮기기도 나쁘끄러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11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경복궁옆 송현동 부지가 개방됐습니다. 서울광장 3배에 달하는 녹지에서 시민은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개월째 접어들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가 바뀌어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했고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예비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스9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기가 달린 러시아 장갑차가 달려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합니다. 동부와 남부에서 반격에 성공한 우크라이나군은 파죽지세입니다. 지난 2월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동부 루한스크주에도 진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합병을 선언한 4곳 모두에 진격한 겁니다. Це можна говорити офіційно. Деокупація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і розпочалась. Вже декілька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звільнені від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크림반도 탈환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러시아가 공세를 막을 전력이 없다며 사실상 영토 병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합병 선언 지역에서 후퇴하는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Опреде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все равно будут возвращены, и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ветоваться с тем населением, которое изъявит желание жить в России. 군 동원령에 반발해 미국 망명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2명이 알래스카까지 보트를 타고 왔다고 미국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푸틴 측근 그룹에서도 군 지휘부를 비난하며 푸틴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이 전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놓고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지구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을 비유해 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현지 시간 6일 밤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술 핵무기를 손쉽게 사용하고도 아마겟돈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서방 진영을 향해 핵 위협을 강화해왔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서방의 위기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잠수함과 핵 운용 부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등으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은 최신의 핵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항공전단을 지난 4일 대서양으로 전개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다음 달 초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가 연합훈련도 시작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을 출구가 무엇인지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노벨 평화상은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단체 2곳 그리고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한 단체들의 공로를 인정했고 전쟁의 광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푸틴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과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인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자가 발표된 뒤 취재진들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To what extent does the committee find this as a timely birthday present to President Putin? Do you expect any starched reactions from the Kremlin? 노벨위원회는 러시아의 권위적인 정권에 맞서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했고 전쟁 중인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nation fighting a war, and we would like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앞서 외신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I think Ukraine is bound to be part of the committee's thinking. They can really award the prize to one of the main actors, like, for example, President Zelensky. 노벨위원회가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전쟁 당사국의 인권단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푸틴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곡점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네, 지난 2월 24일이었죠. 푸틴 대통령이 특수 군사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돈바스 주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러시아군은 돈바스가 아닌 북부와 동부, 남부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예. 하루 만에 수도 키이우 코앞까지 진격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밀려났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아주 거세게 반격하면서 러시아의 작전도 좀 바뀌었죠, 그 뒤에. 네, 러시아는 전선을 동부 동바스로 좁혔습니다. 이 대규모 포병전으로 요충지를 하나씩 손에 넣었는데요. 예. 전쟁 100일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에 점령당했다고 인정하고 돈바스 격전지에서 군을 철수시킵니다. 이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외신들도 전세가 러시아에 유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전세가 뒤집혔어요? 네, 8월 말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 일대에서 수복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죽지세 반격으로 보름도 안 돼서 동부와 남부에서 서울의 10배에 이르는 6,000제곱킬로미터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 패배를 인정한 러시아 국방부도 최근에 20에서 30km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서방 국가들이 보낸 공격 무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방어 위주였는데요. 이런 고속 로켓, 하이마스 같은 공격용 무기들이 8월 말쯤부터 투입됐습니다. 수적으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성능은 훨씬 앞서 있죠. 여기에 서방의 군사 정보까지 더해서 러시아군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예. 미국은 9천억 원어치 무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25조 원을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분량의 군사 무기를 지원을 했군요. 당연히 푸틴의 마음은 지금 좀 급하겠어요. 네, 그래서 서둘러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이 남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핵무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다시 전세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고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군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전시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을 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전술핵 밖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전쟁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예, 푸틴과 러시아 군부가 정말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핵전쟁만큼은 막아야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단계별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 합의는 비무장지대와 북방 한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북한은 이후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 정부만 준수했고 결과적으로 전방 감시, 정찰과 같은 우리 군의 전투력 축소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군사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하자 합의 파기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민주당은 9.19 합의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합의 준수를 주장했지만 이 강경 일변도를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냐. 더 대응을 확대시킬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북한의 이딴 도발로 이미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공중 도발까지 감행했고 여기엔 러시아산 핵폭격기가 동원됐습니다. 이번에도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도발이 어디까지 갈지 윤동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한미일이 핵항모 레이건함을 앞세워 합동 해상훈련을 벌이던 시각 북한은 군용기 12대로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을 넘어 전투기 발진 기준인 전술조치선 인근까지 시위성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공중 도발은 약 10년 만입니다. 군 당국은 여기에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일류신 28대대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950년 구소련이 만든 일류신 28은 북한의 주력 폭격기로 3톤 중량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 앞에선 도발을 자제해왔지만 레이건함이 한반도에 머물렀던 지난달 25일부터 총 1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폭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까지 선택지에 뒀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도 별다른 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북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자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이목을 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도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이틀간 동해상에서 레이건함을 앞세운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이틀째 해상 합동훈련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뜻이죠. 여당은 무슨 일만 있으면 친일 딱지를 갖다 붙이는 고질적인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안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병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이자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일본 자위대의 동해 훈련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방 참사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는 선동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2007년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 부두에 접안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 행위를 한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무역 갈등 속에서도 일본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상 구조 훈련이라든가 기타 활동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다 그게 일본 군대를 인정하는 행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3국이 연합훈련을 하면 가장 많은 안보적 이득을 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미일 연합훈련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 일본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지난 10월 6개월 정지까지 합하면 총 1년 6개월 동안 당원 자격이 박탈되면서 당대표 복귀는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내후년 총선 공천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에는 이견 없이 윤리위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추가 징계는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의 결정에 반해 가처분 소송을 낸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지속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의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을 이탈시킨 것도 추가 징계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 징계 추가로 내후년 1월까지 당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설 수 없게 됐고 2024년 4월 총선 공천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일부 측근들은 공개 반발했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무고 혐의 수사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여당에서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갔고 국감장이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인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해 여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또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고액 알바 수준으로 지금 폄하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심려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전기기의 성능 검증과 방사성 물질의 수출입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해산 결정된 통진당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까지 지낸 김 이사장이 지난 2월 이 재단을 맡은 건 도를 넘은 알박기 인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거친 표현으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지 저동지 옮기는 사는 뻐꾸기예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스스로에 대한 품의 문제 아닙니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나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김재남 위원장은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권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교육위에서도 막말 고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충돌하다가 야당 의원 입에서 사과는 개나 주라는 표현이 나와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 또 어제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뻘짓거리라고 표현한 야당 의원의 막말 파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원영 기자입니다. 교육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출장을 이유로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 출석을 피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국감직인 출석 거부로 고발 조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상이라고 저는. 여당은 합의되지도 않은 증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벌써 도망을 쳤네. 범죄자 취급하면서.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자 야당이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졌고 저 사과 개나 줘버려라는 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뭐를 줘버려요? 개나 줘버리라고요. 국감은 한때 파행됐습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을 두고 뻘짓거리라고 표현한 걸 두고 여당과 유가족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뻘짓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어찌 그런 무도한 말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여당 신분으로 뭐 했습니까?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내일 저녁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이라 수십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위 불꽃 명당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불꽃을 보기 좋은 호텔, 식당, 카페는 예약이 다 찼고 주변 아파트 발코니를 수십만 원에 대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가을밤 하늘을 수놓았던 세계 불꽃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주변 호텔은 전망 좋은 객실 숙박비를 평소보다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올렸고 피치 객실은 154만 5천 원. 저희가 항상 변동가 사용해서 이날자 지금 객실이 거의 만실이어가지고. 불꽃 구경을 곁들인 1인당 18만 원 코스 요리는 130석이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30분 안 돼서 10분 정도에 아예 그냥 전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3년 만에 돌아온 불꽃축제에 관람 명당으로 불리는 식당과 호텔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이 찼습니다. 급기야 중고거래 플랫폼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발코니를 수십만 원에 대여해주겠다는 광고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발코니 4시간 사용권을 50만 원에 내놨고 아파트 전체를 100만 원에 빌려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빈집이고 지금 저희가 청소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인근 상인은 매년 100만 명 가까이 모이던 초대형 축제 재개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해야겠지 싶은데. 행사 시간을 전후해 여의상류 IC와 마포대교 등 인근 도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70회 늘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라 하나라도 아껴야지 싶으실 텐데요. 이 전기요금 계약이 잘못돼서 대다수 아파트 주민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전기 사용량보다 이 각 세대가 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 공용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종합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는 집에 어떤 전기 계약이 유리한지 유혜림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지난해 종합계약으로 전기요금 66억 8천만 원을 냈는데 단일 계약으로 바꾸면 6억 2천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 크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 들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500곳을 조사한 결과 87%가 단일 계약이 더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종합계약을 맺은 아파트 250곳 중 192곳은 단일 계약을 맺었더라면 전기요금 총 83억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별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종합계약이 단일계약보다 세대용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20%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세대가 쓰는 전기 사용량이 공용보다 많아 세대용 전기 요금이 저렴한 단일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공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부 단지의 경우 종합 계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 요금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어떤 계약이 유리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한전이 요금 제도를 잘 설명해 준다면 소비자 손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주택시장에 한파가 분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기도 하는데 여기에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 안팎의 갈등으로 이 분양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겹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전망치의 7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이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달 뒤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이모 씨. 직장과 자녀 문제로 서울에 남고 싶은데 기다리던 둔촌동 아파트 분양이 밀려 속이 타들어갑니다. 분양 일정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매주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7천 가구입니다. 당초 4만 8천 가구를 전망했는데 계획했던 물량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정비 사업지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고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까지 더해져 수치가 더욱 저조해진 겁니다. 멀쩡히 가던 조합들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 국면들을 맞이했고 시공사에서 그냥 삽을 내려놓지 않아요. 원래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리저리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분상제나 재초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다는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감장 도마위에도 올랐습니다. 이 식약처는 제품의 핵심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인데 업체 측은 식약처 공인기관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 지난해 6월 출시 후 국내외에서 340만 병 넘게 팔린 염색 샴푸입니다. 기존 염색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유통 중인 유사 제품만 35종에 달합니다. 가려움도 없고 샴푸 아저씨 감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2, 3분 지켜주면 끝. 하지만 식약처가 올 초 샴푸 핵심 성분인 THB의 유전 독성 위험을 이유로 사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식약처 간 안전성 공방이 시작됐고 오늘 국감장 도마위에도 올랐습니다. 뭐다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유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식약처 공인 임상기관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유전 독성이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맞섰습니다. THB와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서 알겠습니다.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예. 확보를 한 데이터입니다. 네. 업체 측은 단일 성분이 아닌 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검증을 맡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체 측은 검증에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3년 전 기상청은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으로 당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홍보했지만 제대로 된 실험을 하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초록색 장비 꼭대기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한 남성이 기계 뒤로 가더니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한중 기상당국이 중국 리우판산에서 인공 강우 장비인 지상 연소기를 가동해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항공기를 띄워 염화칼슘 염소탄을 쏘아야 하지만 중국이 기상 조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지상 실험만 진행된 겁니다. 제대로 실험해보지도 못하고 제 사진만 찍고 돌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결국 중국에 건너간 기상청 직원 2명은 인공 강우 대포 등 중국 장비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앞서 8월 충남 서산에서 중국 기상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 강우 실험을 진행해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공 강우를 들며 중국과 협력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신용만 하고 끝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2차례의 한중 공동 인공 강우 실험에 들어간 예산은 1,420만 원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동안 부실한 군 급식 문제를 지적하는 사진이 여러 차례 SNS에 공개돼서 논란이 됐죠. 최근 한 부대에서 랍스터와 초밥이 제공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이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틀 전 27사단 통신대대 급식 근황이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크기가 제법 큰 랍스터와 스파게티, 그리고 초밥 세트도 보입니다. 그릇을 가득 채운 밥에 닭 한 마리, 후식으로 와플까지 등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 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히며 입대 전 느끼던 부실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썼습니다. 또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스테이크가 제공됐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부실한 식단이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군은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식자재 공급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단계적으로 공개 입찰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비정한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됐던 군 속옷 예산 감축도 이런 방식으로 단가를 낮춘 결과였습니다. 이와 함께 11,000원 수준이던 장병 1명의 하루 기본급식비는 7월부터 13,000원으로 18.2% 올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 방식 변경에 따라 급양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의 초강력 조치가 곧 발표됩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아서 중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은 미국의 강력한 보호 무역 조치여서 우리 기업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IBM 연구센터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고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hina is trying to move ahead of us in manufacturing them. It's no wonder, literal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against the Chips and Science Act that I've been pushing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미국 정부는 곧 중국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 회사에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SMIC와 YMTC 등 중국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산 장비 수입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 칩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도 매번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해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 반도체 부진으로 전년 대비 32% 하락한 10조 8천억의 실적을 보인 삼성전자에겐 악재가 겹친 셈.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초강력 조치로 인한 불똥이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이뿐이 아닙니다. 올해 8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부진이 원인인데 해외 배당이 몰리는 4월이 아닌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된 건 10여 년 만입니다. 정부는 곧 흑자로 전환된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지만 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 위기와 함께 닥쳤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어집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74억 4천만 달러 흑자였는데 1년 만에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겁니다. 치솟은 원자재 가격에 상품 수지가 44억 5천만 달러 적자고 서비스 수지도 7억 7천만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해외 배당이 몰려서 상황이 특수한 4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1월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외환위기 1년 전인 1996년엔 245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땐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 마이너스는 경제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곧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9월 달에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또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9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우려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수출이 줄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18가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안전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열흘 전 성남FC 후원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는데 관련 자료 일부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실무자의 집과 차,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네이버 본사와 주빌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6일. 다섯 번 오신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어요.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신사옥 부지를 사들인 2013년부터 광고비 39억 원 협찬 및 건축 허가가 마무리된 2016년까지 회계자료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열흘 만인 어제 네이버 직원 3명의 집과 휴대전화, 승용차 블랙박스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성남FC 후원과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인데 검찰은 앞선 압수물 분석 중 이들 PC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엔 네이버 신사옥 건설 업무를 총괄했던 네이버 INS 전 대표 A씨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본사 로비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대형 그림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UN 대북 제재 대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림이 쌍방울 본사에 걸려 있는 것인지, 돈을 주고 사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송민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 본사. 1층 로비에 금강산 풍광이 담긴 대형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작가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 1급 화가로 분류되는 조광국과 홍은삼입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각종 미술품을 해외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최고 미술단체로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기증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태에서 이렇게 기증했다고 저기 밑에 써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태협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그림이 소개돼 있습니다.
아태협은 쌍방울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함께 16개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대북단체인데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 건물 5층에 있습니다. 그때 회장이 있어요. 쌍방울 그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구상을 수 있게 해줬어요. 아태협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아태협 안모 회장이 만수대 창작사 그림을 들여와 직접 팔거나 NFT로 유통하려 했다며 대북 제재 대상임을 알았지만 판매한 뒤 인도적 물자로 바꿔 대북 지원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태협은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한 만수대 창작사 그림 수십여 점을 압수당했고 만수대 창작사 그림 NFT를 만들어 거래 사이트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아태협은 이와 별도로 가상화폐도 발행해 태국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검찰은 아태협이 북한으로부터 옥류관과 대동강 맥주 등 대북 사업권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NFT와 가상화폐를 이용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지난달부터 저희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을 연이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채용 비리 혐의를 검찰이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봐야 될 텐데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스타항공을 2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업무 방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조종사 채용에서 업무 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과 관계, 학계의 추천을 받아 특혜 채용을 했다고 본 겁니다. 앞서 TV조선은 이스타항공의 내부 채용 문건을 입수해 정치권 로비 정황을 보도했고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취업 청탁을 했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내용이 국감에서는 관련 정치인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명수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양기대 의원님이 이원욱 의원님.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간 수사를 하고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잘못 대답하셨다면 지금 정정하셔야 되고요.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은 문책해야 됩니다. 이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는 답.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경복궁역 송현동 부지는 일제의 땅을 빼앗긴 뒤부터 지금까지 출입이 통제된 금단의 땅이었죠. 이 한세기를 지나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4m 장벽은 야트막한 돌담으로 바뀌었고 잔디 광장은 물론 야생화 군락지도 조성됐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커다란 잔디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활짝 핀 가을꽃 사이를 거닙니다.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의미로 와서 걷거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서울광장의 3배, 축구장 5배 면적인 송현동 부지가 녹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 송현동 부지가 시민에 공개된 건 일제강점 이후 1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선시대 왕족의 거주지였던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돼 시민들 접근이 어려운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1997년 대기업이 이 땅을 사들인 뒤에도 방치됐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하면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시는 4m 높이였던 담장을 1.2m짜리 돌담으로 바꿔 시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서울 시민이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정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서울시는 오늘 송현동 녹지광장 개장식을 열고 오는 2027년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면 시민휴식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가을과 클래식 공연은 유독 잘 어울리죠. 올 가을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주는 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을 찾는 건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악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세계적 지휘자 사이먼 레틀이 런던 심포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 공연으로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조성진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멘델스존, 카라얀 같은 클래식 음악사의 거물이 이끌어온 악단으로 마에스트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내한에선 이틀에 걸쳐 브람스 교향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오케스트라이기도 합니다. 브람스 교향곡 1, 2, 3, 4번 전곡을 연주하게 되고요. 역사와 전통의 독일 정통 클래식을 직접 경험하시는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필하모닉과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 역시 10월과 11월 내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밤을 수놓는 클래식 선율이 음악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이 마이클 잭슨으로 변신했습니다. 4회전 점프의 완성도도 끌어올리면서 대회 첫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의 문워크 감상해 보시죠. 성민혁 기자입니다. 우아한 발걸음으로 음반 위를 걷는 차준환. 마이클 잭슨처럼 빌리진 음악에 맞춰 골반을 튕기더니 빙판 위에서 화려한 문워크를 선보입니다. 기술도 좋았습니다. 쿼드러플 살코에 이어 쿼드러플 토룹 더블 토룹 콤비 점프까지 4회전 점프들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행위처럼 빙글빙글 도는 플라잉 카멜 스핀도 말끔하게 성공합니다. 후반부 첫 점프였던 트리플 악셀에선 착지가 살짝 흔들렸지만 나머지 어려운 기술들을 모두 레벨 4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숨을 고르며 기다린 판정. The scores for Wang Chao. He has been in the short program 91.06 total points. This brings him currently in the first place.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20명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올 시즌 첫 번째 챌린저 시리즈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차준환. 내일 프리 경기에서도 좋은 연기를 이어간다면 시즌 첫 금메달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7살인 미국의 일리아 말리닌이 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쿼드러플 악셀 점프에 성공하는 등 경쟁 선수들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고난도 기술 피겨의 시대, 차준환도 놓칠 수 없는 도전 과제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놀이터에서 쌈박질하는 아이들을 싸움 고수와 제자가 지켜봅니다. 덩치 작은 아이가 힘에서 밀리자 큰아이에게 모래를 집어던집니다.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모래라든지 침이라든지 그게 기본이야. 그건 반칙 아니에요? 뭐 싸움에 반칙이 어딨어.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 닥치는 대로 물고 뜯기로는 개싸움만 한 게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 패기만만한 젊은 선비가 진흙탕 당파 싸움을 꾸짖습니다. 개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꼬리 흔들며 잘도 어울려 다니지. 누가 썩은 뼈다귀를 던져주었나 한 마리 일어나자 다들 일어나서 으르렁대며 물어떴네. 큰 놈은 다치고 작은 놈은 죽어서 소란스럽네. 시인 백석은 비 내리는 날이면 어디서 물큰 개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장마철이면 개들이 비에 흠뻑 젖은 몰골로 뒤엉켜 다니며 온 마을에 비린내를 풍기곤 하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국민의힘이 지난 여름 내내 벌여온 자중질환 이전 투구가 석 달 만에 수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법적 인정을 받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당을 새롭게 추스를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습니다. 대표직을 상실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아서 치명적인 위기에 몰렸습니다. 징계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나면서 다음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고 모두가 크게 다친 양패구상의 부질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기고도 집권당은 황당한 자해극을 벌였던 겁니다. 대표를 밀어낸 당 지도부와 밀려난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분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의 신군부로 그리고 그 측근들을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당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초유의 경제 안보 위기도 아랑곳 없이 집권당의 난장판을 어느 국민이 곱게 봐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 문제를 매듭지언데 거치지 말고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청년 정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전 대표는 헌정사 최초로 올랐던 30대 보수정당 대표 자리에서 1년 넉 달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갈치가 갈치의 꼬리를 물듯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불렀던 거친 은행, 그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간신히 싹을 틔웠던 청년 정치의 토양을 오염시킨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닐 겁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온전히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이준석의 굴레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날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약간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1도, 대전과 전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